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민 상담이 이제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많은 상승폭을 좀 가져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 안정화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 일단은 가격의 어떤 상승폭을 보면서 추가적인 어떤 대출 규제를 하겠다, 추가적인 어떤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 어떤 부동산의 좀 흐름을 또 잡아가는데 어떤 그 방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흐름 좀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슈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이사님?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망, 1월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번 시간은 거래량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그 도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대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집주인의 기대감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8년 대비 감소폭이 컸고 재건축 및 세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부담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충청권과 경상권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방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자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값 침체를 겪어왔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지난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집값이 오르던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2020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아마 올해 아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중요하고 일단은 그 주택 구매 지수라고 하죠. 그 CSI, 즉 소비심리 지수도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인데요. 저금리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로 금방 갈아탄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저금리라 하더라도 어떤 구매력 지수가 높은 지역이 있고 또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량은 상당히 작아지면서 또 호가가 좀 시세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가격 상승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월 16일 날 주택 안정화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규제에 대한 발표보다는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매도할 수 있는 또 다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일정 부분을 좀 제외해주는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선거가 또 지나게 되면 그런 내용들, 즉 매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약간 좀 폭넓게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또 매수의 기회도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과연 어디냐 이런 걸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KB 부동산에서 일단 도표를 잘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번 시간과 한번 맞물려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키워드로 보는 주택시장의 어떤 변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거래량으로 가져온 이유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또 중위 가격이라든가 상위 가격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의 어떤 변동률을 좀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이제 보시게 되면 2019년도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다가 11월 달 이후 좀 현재 침체기를 약간 좀 걷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숨고르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가격을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발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안정화 추세, 또 소위 말하면 숨고르기 추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1, 2월 달에 그 매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실수요층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전국민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자체는 2012년도 이후에 가격 자체가 이때부터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즉 지방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하향 추세를 좀 보였던 거죠.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좀 기록한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현재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8년에서 19년 요 사이에서 이제 나와 있는 아파트, 즉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로 인해서 현재 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서울이라든가 경기 지역, 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제된 지역들이 있죠. 그 분양가 상한제 해제된 지역들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어떤 유예 기간 자체가 이제 올해 이제 4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럼 4월 달 이후에 과천이라든가 경기 어떤 수도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대에 분양 물건들이 좀 많이 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 물건도 맞물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4월 달 이후에 분양 물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어떤 분양 물건을 유심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광역시와 이제 지방도시 간입니다. 이 광역시와 지방도시 간은 이렇게 좀 분리를 해두는 이유가 현재 지금 뭐 대대광이라고 해서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또 SOC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런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광역시 외에 지방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여기 현재도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 쪽에 있는 물건들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일단은 바닥 따지기가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광역시 쪽 주변 지역, 그 SOC 사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광역시 쪽 주변 지역도 아파트도 유심히 볼 필요도 있겠지만 충청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바닥 따지기를 거의 마무리한 그런 아파트들도 한번 이제는 투자 목적으로 해서는 한번 건드려볼 만하다. 그 이제 그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싶고요. 현재 지금 지방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즉 2020년도에 분양 물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방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방 간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현재 지금 공급에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물건들을 한 번은 투자 목적으로 해서 또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거래량과 이제 가격 비교입니다. 이 거래량과 가격 비교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초점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그 울산이라든가 충남 쪽 지역, 소위 말하면 매매 가격이 상당 폭으로 하락된 지역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지방에 있는 물건들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들은 이제는 가격, 소위 말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의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 자체가 현재 지금 활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띄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조선업의 어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현재 지금 입주되어져 있는 물량, 또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분양 물건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입주되어져 있고 또 소위 말하면 5년 이하에 된 아파트 또 교통이 좋은 아파트들의 접근 방법도 좀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울산과 충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비교를 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좀 가격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소위 말하면 추이를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울산과 충남 지역의 아파트도 좀 보실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과 이 거래량 감소를 좀 둘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매매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상당히 좀 상당폭으로 좀 줄어든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호가가 시세에 반영이 돼서 오히려 좀 약간은 좀 거품이 껴있는 그런 추세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는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들은 현재 계속적인 어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의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폭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9억 이상에 대한 아파트 또 15억 이상 된 그 가격에 걸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지역과 경기도 일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상승폭은 광주 지역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좀 늘었지만 가격은 좀 늘었지만 거래량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입주 물량의 어떤 비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충남 지역의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충남과 충북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혁신도시라고 해서 SOC 사업이 이쪽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보게 되면 SOC 사업 같은 경우가 약 한 12% 이상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SOC 사업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즉 간접적인 어떤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예산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소위 말하면 GTS A 노선과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GTS A 노선, C 노선, 이 B 노선 같은 경우가 현재 주변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GTX 노선, 또 광역철도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GTX가 들어가는 라인 중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신내 쪽 주변, 또 불광동 쪽 주변, 이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의정부 일대라든가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철도 라인에서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토지와 또 아파트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소비 계층의 이제 이동입니다. 이제 2018년도, 17년도를 내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20대와 30대가 적극적으로 일단은 아파트 구입에 나선 것을 이제 도표상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좀 단순 명료하죠. 20, 30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어떤 가점제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점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약간 45세 이상, 소위 말하면 무주택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10년 이상 길어야 되고요. 또 이제 자녀 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분양 쪽은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 또 신규 물량의 아파트죠. 5년 이하에 된 아파트를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지속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물건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가점제가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58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1순위 천약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20, 30대 또 신혼부부들한테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덜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모멘텀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미만, 3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표상 보시게 되면 담보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증가율도 30대 때에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0, 30대의 어떤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자면
전체 거래량 중에 약 한 30% 이상이 20, 30대의 비율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2020년대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영등포 쪽 지역, 그 소위 말하면 한강 이남의 그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한강 이북 쪽의 그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또 강북 지역, 소위 말하면 도노각이라고 하죠. 노도각이라고 하죠. 이쪽 지역이 아주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20, 30대가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30대 비중이 높은 것을 좀 보시게 되면 높은 것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성북 지역이라든가 이 강서 쪽 지역이라든가 또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30대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의 어떤 기대감을 30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40대 같은 경우는 강동 쪽 지역이라든가 뭐 서대문, 마포 쪽으로 해서 좀 기울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40대보다는 30대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다는 것을 도표상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때 그 30대가 담보대출에 대한 또 비율 또 그거 가처분 소득과 대비해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부채 비율은 30세와 3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금융부채 비율이요. 여기 30대 같은 경우는 금융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그 가처분 소득 또 금융소득을 보게 되면 30대에 대한 비중은 높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30대가 또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가처분 소득에 대한 비중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일정적으로 또 규제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대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한 상반기 쪽에 좀 살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아파트 전세 변동 추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서울 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에 하향 안정세를 꾸준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재 그 자서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고등학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저작가 비중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서초구 방배동이라든가 이렇게 학군이 좋은 지역들의 저작가 상승에 대한 비율은 높아진다. 기타 그 외의 지역들은 저작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비율 자체가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파트 공급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은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3천 호, 2019년에 약 한 4만 한 3천 호, 2020년에 약 한 4만 2천 호 정도가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근데 2021년과 2022년을 보게 되면 공급 물량에 대한 추이가 거의 뭐 많이 좀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승에 대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 가수요청, 지금 현재 집을 매수하는 어떤 수요층들이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도시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이제 신도시 안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나오는 공급 물량 이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어느 때에 이제 발표를 할 것이냐도 그런 추이를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 안에는 또 인허가에 대한 조건이 있죠. 인허가에서 아파트를 짓는 어떤 착공에 대한 어떤 비율을 봤었을 때는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또 이제 그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끌고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5년 미만된 공급 물량, 5년 미만된 신규 아파트 공급 입주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현재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지 주변에 있는 소규모 단지, 약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런 아파트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 대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을 보시게 되면 17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공공 부분이라든가 민간 부분도 봤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민간 부분이라든가 수도권에 대한 그 아파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0%대 정도의 공급 물량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죠. 10%도 크게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파트 공급 추이도 좀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또 이제 그 거주형이라고 하죠. 거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비아파트에 대한 비율 자체는 현재 2019년도 이후에 약간 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거주용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어떤 그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만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아파트형 공급 물량은 21년도에서는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비주거형 주거형이지만 비아파트인 물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좀 공급을 추세적으로 좀 늘릴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좀 문제점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어떻게 좀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 전망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의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 자체는 약간 43만 호 수준이고 공공 부분은 현재 좀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현재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정책 기준에 의해서 서울이라든가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 수요 감소리나 지방 간의 어떤 그 조화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런 것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합계를 보시게 되면 약간 46만 호, 2020년 같은 경우는 약간 43만 호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021년과 22년이 되게 되면 이 큰 폭 전체적으로 공급 전쟁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택 공급 전망을 또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수도권 쪽 주변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2017년도, 18년도에 약간 2.4에서 약간 3.3% 정도.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2020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폭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2020년 이후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그 호가에 대한 추세 반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일부분이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 대책에 대한 발표가 어떤 식으로 좀 있을 것이냐. 현재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또 초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부동산을 보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탄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좀 관망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월달, 4월달 이후에 공급되는 물량 약 한 2만 호 정도의 공급되는 물량을 좀 봤었을 때는 오히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가격을 좀 크게 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